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미얀마에서 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있으니까 그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해당 정권을 갖다가 압박을 가면 그 정권도 그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국제사회가 그 공조가 잘 안 되니까. 일반 시민한테 총을 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군인이 민간인에게 쏜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딱 80년대 계엄령 떨어졌을 때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간다고 해도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막아버리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미디어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들의 어떤 정치적인 알력 싸움, 거기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다치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지켜보고는 안 되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본 인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국제사회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평화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대한 항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 미얀마 군경이 유혈 진압을 지속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최소 13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곤, 만달레이, 마괴 등 대도시에서 사망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극을 중단시킬 방안이 뚜렷하진 또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쿠데타로 축출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립된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반향이 크진 못하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얀마 군부 폭력 진압 규탄 성명서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지 쿠데타라는 단어도 유엔의 제재 가능성도 빠지면서 실망 어린 반응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의 비극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과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얀마 시민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미얀마에 대한 나름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일부 단행했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세 분의 관련 전문가 모시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속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무력 진압이 계속되는 이유 살펴보고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나 기타의 연대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그리고 호주 대사를 지내셨고요. 외교부 북미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셨던 외교 국제문제 전문가십니다. 이백순 전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대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다고 하고요. 현재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에서 활동 중이신 외노에 흔인소, 한국 이름으로는 강선우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초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로 이제 항의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결국은 이제 유혈 진압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 일단 130명이 넘어섰다. 아마 이것도 이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로 좀 추산하고 있는 정도인데,
외노혜 씨는 이 관련해서 소식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좀 얻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 좀 말씀 주시죠. 네. 오늘이 바로 군부 쿠데타의 47일째 날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현재 미얀마 언론에서 오늘 날짜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현재 파악된 사망자는 170명이 네.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 예. 지금 체포와 구금 상태인 사람은 총 2,156명이나 돼요. 네. 그리고 체포 영장 받고 도망친 사람은 3명이 있고 체포되었다 돌아온 사람이 319명이나 파악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지금 돌아온 300명도 제정신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모든 구박과 그런 예. 것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SNS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차마 이렇게 그냥 정신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살아서 생존해서 이제 돌아오신 분들의 모습조차도 예.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네네. 뭐라고 이렇게 공유하기도 좀 끔찍한 아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음도 많이 되게 안 좋으실 테고요. 또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게 뭘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실 텐데 일단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폭력 진압이 왜 이렇게 군부가 하고 있을까? 라는 데 대해서 일단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번 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지에서는 지금 이 군부에 대한 왜냐하면 저희도 과거에 2번의 쿠데타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민들이 저항을 하지만은 두 개 다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군부는 중단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진행하거라고는 그런 것도 한편에 있는데 지금 현재 미얀마로서는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임시정부라는 것도 세웠지만은 예. 사실상 지금은 다 R2B로 많이 외치고 호소하고 구체적으로도 호소하고 네. 하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새 손가락으로 지금 저항의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는 새 손가락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된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를 정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지금 맨몸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시 아무래도 되게 다뤄야 될것 막막한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군부가 이렇게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건 그만큼 강력하게 여전히 미얀마 사회에서 뿌리 잡혀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싶은데 그러면 이 대사님 지금 미얀마가 현재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해 주신 거로 들었습니다. 역사적 분기점 뭐 대충 이해가 가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떤 세력 관계나 이런 면에서도 좀 이해를 더 돕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미얀마는 민주 세력과 군부 세력 간에 예. 이제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 세력 특히 그 시민사회 그 힘이 승리할 경우에는 미얀마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나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열릴 것이고 이제 군부가 이렇게 진압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군부가 이렇게 정권을 다시 잡았을 경우에는 미얀마는 굉장히 암흑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예. 뭐냐면 군부가 잡으려고 그러면 대량 유혈 사태를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대량 유혈 사태가 나면 국제 사회는 뭐 당연히 옛날에 했듯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제재를 가해버리면 이제 미얀마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얀마 사람들이 국내외로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암흑의 시대로 갈 수 있죠. 아니고 다른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세력 간이 예.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중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제일 안 좋은 경우지만은 저는 이걸 제일 걱정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장기화돼서 사태가 무정부 사태나 이렇게 내란 상태로 간다. 이러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제 미얀마의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얀마라는 국가의 이제 장래 측면에 있어서도 다행히 잘 해결돼서 이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게 여러모로 좋을 텐데 뭐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또 뒤에서 분석을 좀 더 해주실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사실 저희가 미얀마 사태에 관련해서 이제 몇 분 전문가들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앙산 수치 여사의
정부가 제대로 좀 못한 면들이 좀 있어서 결국 현재 사태가 불러일으켜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책임론 같은 것들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뭐 이 안은 또 이제 군부가 하는 일종의 마타도어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장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미얀마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예. 그러니까 민주 진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이랑 그다음에 군부 세력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 사실 그 아웅산 수치 이 국가 고문의 개인적인 이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점들이 사실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뭐 스코프를 좀 줄여서 이번 사건만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그 뭐 지금 현재 헌법상이라든지 아니면 권력 구도상에서 군부와 민간 정부가 동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웅산 수치가 말 그대로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으면 이 호랑이를 잡든가 아니면 협력을 하든가 예.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들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2017년에 그 로힝자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방 세계가 이제 미얀마와 등을 돌릴 때 그때 아웅산 수치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국제관계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중국을 선택해버렸다는 것이죠. 친중화가 상당히 그 가파른 상태로 아주 빠른 상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점들이 이 군부들의 불만을 누적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웅산 수치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누리기만 했지 예. 그러한 혜택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약간의 정교함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겪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군부가 여전히 위세가 등등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퇴장시키든가, 그렇죠.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러니까 민주기 부여한 권력을 사용하든가. 그러니까 정치적 기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구도를 잘 파악해서 군부와 협력을 해서 군부의 테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과거 우리나라의 그 와이스 시절 하나회를 척결했던 그렇죠. 그러한 행태도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줘야 됐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백순 대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뭐 그때다 이게 제일 큰 배경은 군부가 자기들 이제 권력을 잃으면 안 되겠다. 네. 민선 정부 2기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권력 기반이 많이 약화된다는 그 초조감 거기서 이제 시작은 됐는데, 근데 약간의 빌미를 구실을 제공해준 그 측면은 있죠. 예, 뭐냐면 저는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그 정치력을 발휘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군부는 현실이거든요. 미얀마에서 군부는 그냥 군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이익 공동체고 그렇죠. 생활 공동체예요. 그 사람 살기도 다 같은 데서 살아. 그러니까 그 세력을 함부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걸 정치를 발휘해서 어떻게 권력 하여튼 분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민주화를 진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지난 5년간의 기대에 비해서. 그러면 외국 투자가 확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뭐 그냥 유지됐지만, 근데 군부들은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나가면 더 잘할 텐데 하는 그런 또 속마음도 생겼을 거고, 이 나라를 잘못 이렇게 이제 이끌고 있다 그런 생각도 군부는 들었을 테고, 그리고 자꾸 이제 2기가 되면 헌법 개정한다 그랬거든요. 네. 헌법 개정하면 군부로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게 권력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 저항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여튼 선거 부정을 문제를 삼고 나왔는데 그 1월 달인가 그렇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지가 그것도 협상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군부가 이제 본격적인 행동을 취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럼 방금 이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핵심적인 어떤 빌미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정선거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부패 혐의까지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짐작컨대 뭐 이런 거 얽으려면 뭐 여러 가지로 수단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믿을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미얀마 국민들의 반응 같은 것도 좀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wenoi 씨? 네. 그래서 그 좀 전에 질문에 이어서 예. 저도 의견이 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그럼 항상 여사님께서 해왔던 거는 우리 군부와의 함께 화해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 5년 동안에 그 소수민족에 대한 그래도 우리 함께 연대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등한시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소수민주들의 거기 동네에 가서 앙산 장군의 동상을 세우다든가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영웅들이 다 있거든요. 그 주에 해당되는 소수민주 해당되는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그 NLD라는 큰 정당이잖아요. 그런 자만심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CRPH라고 하는 이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총 17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크란조, 크린조하고 문조 세 개의 의원만이 17명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미얀마 시민 중에서 평론가들이 이런 말로 해요. 그래서 빨리 5년 동안에 그런 등한시했던 그런 것들을 빨리 사죄도 하고 지금 현재 이 17명에 더 힘을 더 추가해서 빨리 임시정부가 공식적인 그런 국민들을 대표해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론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수지 여사님에 대한 그 아까 뭐 군부는 지금 모든 거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죠. 예. 근데 미얀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되게 도저히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수지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미얀마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고 챙기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시나리오를 써서 소설만 쓰는 것뿐이다. 그리고 뭐 엉산수지 여사님이 옛날에 노벨상도 탔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큰 금액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단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군부의 부패라든가 그런 거를 주장은 어처구니 없고 예.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아웅산수치 여사가 사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고 맞습니다. 대신 이제 소수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동안시했다. 예, 그 뭐 지나치게 버마족 위주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면, 네. 이번에 대한 실수는 네.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임시정부 관련해서는 좀 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장 교수님께 좀 여쭤야 될 게. 군부가 이제 정권 인수 약속을 하긴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이대로 될지는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그러니까 군부가 그렇게 발표한 근거는 이제 헌법 417조에 나와 있어요. 헌법 417조에 보면 국론 분열의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군사령관이 정권을 이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에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데 그 기간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1년 안에는 이제 선거 부정을 조사를 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일단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선거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1988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9월 18일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 선거를 개최하겠다. 다당제 민주총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날짜를 명확하게 제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90년 5월 27일 날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혼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단 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언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한 조건을 2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미나옹 훌라잉 사령관이 그 권력욕이 상당히 커요. 네.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에 지금 현재 이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웅산수치나 NLD 인사들을 가택연금하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NLD가 없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는 그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2010년 총선이 그렇게 실시됐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완전히 반대로 미나옹 라인이랑 지금 현재 군수뇌부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총선을 실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년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 대사님께서 이제 장기화가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내전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될 텐데 현재 이제 그 임시정부까지 얘기한 어떤 민주 세력들과의 관계 속, 그다음에 또 반군들이 또 일부 존재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군부가 이와 같은 이제 계획을 발표한 상태가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의 좀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기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시위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될 거냐? 저는 그건 장기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물론 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내전 상태 되면 장기화되고. 다음에 1년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1년은 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에 돼 있어요. 그게 긴급 사태에서는 비상사태에서는. 근데 또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요청하면 또 대통령 대행이 이걸 허가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더 연장이 되는데 제가 본 데는 국제적인 압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없으면 군부는 아마 연장하려고 그럴 거예요. 생각해 보면 1년 만에 자기들이 뭘 기반을 다지고 권력 기반을 다지고 USDP라는 자기들 이제 그 친군부 정당을 키워서 선거에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상식적으로 보면 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국제사회의 압력이 어떨지 시민들의 저항이 어떨지 이런 데 따라서 그 시간은 조금 이제 좀 차이가 나겠죠. 예. 그러면 그 임시정부가 원효 씨가 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민중들의 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상당한 지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금 입장도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부통령이라는 분이 연설을 내주셨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17명이라는 좀 소수잖아요. 어쩜 보면은 그렇죠. 임시정부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는 어차피 저희가 NLD당은 미얀마에서 제일 큰 정당이고 그래서 그거에 이 배경이 이게 있기 때문에 아울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는 거의 다 엄청나게 높은 프로라고 할 수는 있고. 근데 아쉬운 점은 그냥 일반인들보다 아까 평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임시정부의 인원수라든가 그런 거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5년 동안에 좀 등한시했던 그런 소수민주들과의 지도자를 빠른 이 시간이라도 지금 선언하는 것보다 직접 그 17명의 구성원들이 빨리 사죄를 하더라도 빨리 우리 힘을 합치고 지금 우리의 하나 된 목표는 뭐냐면은 쿠데타를 정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8 헌법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연합제를 근거한 그 새로운 그 민주주의 이 헌법은 빨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는 지금 아까 로힝자 포함해서 모든 소수민주들이 포함하고 버마족이 향하는 게 딱 그거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합했을 때는 많이 의지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이게 규모가 조금 일단은 이제 NL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지세야 이제 있겠지만 정당성이나 명분은 있겠지만 규모도 워낙 작고 결과적으로 이제 또 그 외국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국제사회가 웬만하면 이런 경우에 임시정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대사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흔히소 씨가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저기 그 상원의장을 하신 분이 지금 이제 CRPH에 지금 리더로 나서고 근데 그분도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수민족 대표들이 지금 17명이 모였는데 사실 NLD 그 이제 의원들은 다 지금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 결집 안 되고 그래서 그 세력면에서도 물론 그 NLD를 이제 대신하는 이제 그런 이제 행보는 보이겠지만은 과연 국민들 지지의 힘을 다 받을 수 있겠냐 그것도 저는 의문시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임시정부로 이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하면 더 사태가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가지고 힘들고 특히 나는 지금 이게 그 CRPH에서 소수민족 하고 연결해서 무장을 하겠다. 무장반군하고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는. 무장반군 연대하겠다. 자체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힘들 거고 오히려 그건 군부한테 더 빌미를 주지 않나. 그 사태가 더 악화되지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연방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방향 자체가 이제 올바른 해결 방안일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전이 격화되거나 국제사회가 사실 그렇게 개입하기가 힘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교수님? 그 CRPH가 이제 2월 1일 날 이제 바로 결성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17명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NLD 소속이더라고요. 보니까 딱 2명만 빼고 정당이 2명만 빼고 NLD 출신인데 말씀하신 대로 소수민족 출신인데 그런데 사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범화족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 범화족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 2020년 선거에서도 선거 결과를 보면 이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에서는 NLD가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의석수를 차지한 것도 상당히 적었고 대부분 범화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의 의석수를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그 NLD 내에서 나중에 회복됐을 경우에 NLD 내에서 이 CRPH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뚜렷하게 그러니까 군부를 뺀 임시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이 CRPH를 자기네들의 일종의 그러니까 리더 그룹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대표성이나 정통성 이런 측면에서는 의문이 많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흔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서방 세계는 이제 수치여사한테 등을 돌렸다. 그런데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군부하고 더 가깝다. 또 이제 약간 또 이제 수치여사가 이제 그 친중 노선을 또 걸었다. 그러면서 이게 말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선을 나눌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현재 국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좀 아는 게 좋을까요, 대사님? 예, 뭐 하여튼 이거 지금 미얀마 사태에도 분명히 그 미중 간의 예. 지정학적인 그 전략 경쟁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군부를 2011년에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저는 유사민선 정부라고 그래요. 예. 군인들이 예. 아니고 이제 군인 출신이지만은 선거를 통해서 그때 미국이 사실 미얀마를 중국으로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서방 쪽으로 끌어내 왔죠. 이제 그 게임이 이제 다시 지금 바뀌려는 지금은 중국은 이 기회에 다시 이제 미얀마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이제 그런 분명히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 배후에 그런 작용하는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중 간의 역학관계가 확실히 작동하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예, 장 교수님. 사실 이 중국이랑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 역사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다룰 필요 없고 최근 들어서도 보게 되면 독립 이후에도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북쪽에 중국을 지금 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고 이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1954년도에 평화공조 5원칙이라는 협정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내정 불간섭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를 미얀마에서는 빠옥포라고 불러요. 이 빠옥포는 혈연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만 쓰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두 나라는 상당히 끈끈한 그런 정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바라보는 미얀마와 미얀마가 바라보는 중국이 다른 것이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나 아니면 뭐 권위주의화, 그러니까 비민주 체제의 성립 이런 것들에 큰 관심보다는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권, 그러니까 미얀마를 이용해서 가져가는 경제적 이권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 그러니까 1대1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얀마가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그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미얀마가 친서방화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그것만 경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서방과 가깝게 되면 뭐 당연히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얀마의 체제 변동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국익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미얀마 정부는 아니고 미얀마 군부랑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로 무기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주로 군부와 무기 판매 위주로,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은 이제 미얀마를 보는 시각은 이익 위주고, 미얀마는 이제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어쨌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예, 아까 이제 수지 여사가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뭐 이야기도 있고 이제 군부는 지금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수지 여사는 친서방이에요. 본인 출신 배경, 이제 교육 배경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로힝야 사태 있을 때 너무 서방에서 로힝야 사태의 그 본질을 잘 모르고 너무 수지 여사를 좀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심정적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중국 쪽으로 좀 간 것 같고요. 미얀마 군부도 사실은 속내는 굉장히 중국을 경계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방 세계에서 적당한 중재안을 내면 군부도 중국 품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관건은 어떻게 중재안을 내느냐 국제사회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미얀마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국가들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걸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 상태인가요? 네. 그래서 아까 경계해야 되는 게 러시아랑 중국이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러시아보다는 제2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반중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중국에 대한 반대된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어구제 14일 날 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얀마 그 양곤에 있는 라인다이아라고 산업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공장 그 중국이 소유하는 2개의 공장이 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국영 방송에서는 이게 시위대가 난동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시위대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지금까지는 조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사진 증거가 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시물도 시민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날에 제 미얀마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발표를 내는데 바로 그 전에 미얀마에 있는 화교 한 명이 좀 사망자로 좀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어제도 의대생이라고 하는 화교 한 명도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들 혈령이잖아요. 예. 또 그런 것들은 인명에 대한 피해 그런 거를 하나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2개의 공장이 이제 불에 났으니까 바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은 보면은, 일단은 먼저 사람 인명 피해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불거지오면서 이제 반중 감정이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미얀마 사람들 사이에는. 예.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기는 있는데 알고는 있으나 지금 중국만큼의 보이콧 리스트에는 중국이 앞세워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반대된 마음이 되게 엄청 크고 있어요. 예. 그럼 서방 세계, 그러니까 주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좀 뭐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쪽 입장인가요? 그렇죠. 그래야 올해 약간 흔히 말하면은 좀 구해달라, 좀 세이브 미얀마라는 걸로 외치 정도로 뭐 아투비라든가 또 서방 국가에 대한 기대치는 아주 크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된 마음과 그 다음에 세 손가락밖에 없는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엄청 크고. 네. 자,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또 단일한 옵션들이 사실 있긴 되게 좀 힘들지만 어떻게 움직이니 좀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사님?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양 세력이 지금 현실적으로 한쪽이 다 이긴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물론 뭐 군부는 이제 무력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지만 그는 대규모 이제 유혈 사태 발생할 때 피해되고, 그러면 결국은 양쪽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두 세력 간에는 지금 직접적인 타협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국제사회가 들어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미얀마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큰 집단이 불교인데 불교 집단이 지금까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7년 샤프란 혁명 때는 불교 이제 성녀들이 제일 앞장을 섰는데 그러니까 불교 집단이 뭐 국내적으로 하면 혹시 중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방 국가들이 그 스마트 제재와 함께 그다음에 중재안을 들고 와서 양쪽이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자꾸 이렇게 성명만 발표하고 있어서는 지금 안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서방 세계에서의 이제 스마트 제재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군부 뭐 개인하고 그다음에 군부 소유 뭐 기업들에 대한 뭐 이렇게 자간거래 차단 정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여행 뭐 이렇게 제재 이런데 그런 거는 그 사람들 뭐 그 소인이 벌써 이야기했지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당해봤고 이런 거 전혀 문제 없다 그래요. 근데 그까지는 안 되고 저는 좀 더 그 양반 이제 군부 실력자들과 그 옆에서 같이 있는 이게 경제적 이득을 이제 같이 나누는 그 크로니 이제 캐피탈 하는 크로니 그 자본가들 그 사람들을 자본이 해외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 많이 가 있지 않고 특정한 나라들 아시아 그 가까이 있는 나라들 몇 군데 저는 집중적으로 가 있다고 봐요. 미국은 별로 많이 안 보냈어요. 뭐냐면 옛날부터 미국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 잡지 말고 딴 그 사람들이 많이 갔다 놓은 해외 몇 군데를 그 나라들을 협력을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전부 몰수 내지 그게 동결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압박이 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들어가야 되죠. 그럼 미국이 내린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러니까 군부 관계 자산 동결은 사실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 그 개인적인 자산은 안 갖다 놓습니다. 네, 장 교수님. 뭐 지금 대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양측이 너무 강대강대치 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정말 누가 하나가 그 져야지 진짜 말 그대로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역사적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얀마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6월 달에 중국이 중재를 해서 미국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랑 미얀마의 외교부 장관이랑 비밀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베이징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 격화가 되면 중국에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사실 외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비밀회담 중심으로 해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지난 2007년도 이후 지금 현재 뭐 15년 정도 지난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아세안이라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는 예. 영내 파워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 아세안을 하나의 중재자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얘기했던 아세안이 나와서 우리가 중재할 거라고 했던 건 그냥 아세안 자체에서 움직인 것이고 네.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역설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그 서방의 강대국들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 아세안이라는 매개체를 활용을 해서 미얀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직접 나서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세안을 중재자로 활용한다거나 아까 이제 국내에서의 이제 뭐 불교 세력이라든가. 그렇죠. 저는 근데 아세안 그 중재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아세안이 10개국이 있지만 아세안에 아직까지 그 단결력이 굉장히 약하고 이유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 발전 단계가 다 틀려요. 다 틀리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안 중에서 중요한 나라는 불구하고 거기도 얼마 전에 다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세안에게 자율성을 줘서 아세안 전적으로 결정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결정안을 만들어서 아세안에게 주고 아세안이 일종의 심부름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이죠. 예, 아세안을 또 설득할 방법도 또 필요하겠네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부 마치기 전에 외는 씨께서 보시기에 이런 아세안이나 또 기존 국제사와의 관계에서 물론 이제 되게 막막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어떤 쪽에 이렇게 그 내부 세력들이 좀 이렇게 손을 좀 내밀고 그다음에 연대하고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움직임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자님들께서는 지금 하자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난달에 우리가 밀크티 알리안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미얀마 시위대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거 홍콩 사례를 가지고 지금 버티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젊은 층들의 시위대에 대한 저항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이웃나라 태국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상황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가 지금 끝까지 한다면은 태국한테도 모범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캄보디아도 우리가 함으로써 캄보디아한테 힘이 돼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밀크티라는 그 함께 마시는 이 동네 이 아시안 국가들이 다 함께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또 지난달에도 또 비밀 회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민들 사이에는.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홍콩은 물론 없지만은 아까 캄보디아 또 태국 그리고 나머지 라오스 거기과의 그다음에 인도 포함해서 다 함께 우리를 함께 연대할 것을 젊은 층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에 처한 비슷한 어려운 조건에 처한 다른 나라의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청취자들이 또 여러 가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지 문자 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3379님.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광주에서 고3 학생이었습니다. 최루탄,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그때의 비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리 시위에 나선 미얀마 국민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HKA님,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해주셨고요. 2738님, 유엔의 존재 가치가 의심스럽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 등 인류 인권의 보편 타당성을 부정하는 공산권 국가는 배제하고 새롭게 서방권 국가로만 재구성하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일이겠죠? 8271님, 부모님께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는 미얀마의 어린 학생을 보며 마음이 많이 시렸습니다. 미얀마 친구들 부디 모두 무사하길 바랍니다. 헤이드님, 관심이 큰 토론 주제입니다. 미얀마에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도 있는데요. 수치 여사가 왜 소수민족을 등한시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수진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력 진압에 대한 페널티로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제사회의 눈치게임은 미얀마 시민들을 향한 또 다른 폭력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놓고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에서 활동 중인 미얀마 유학생 웬웨이 씨, 그리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 이백순 전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대사,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들께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질문 하나가 있어서, 이번 예전에 약간 다룬 바가 있긴 했습니다만, 수치여사가 왜 소수민족을 등한시했습니까? 이 부분 장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웬여생이 이제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지만 의사가 전달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등한시한 건 아니고요. 사실 아웅산 수치 정부의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정전협정을 통한 평화정착이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다 초대를 해서 연방회의라는 것을 21세기 삥농회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연방회담을 해서 우리가 자치에 기반한 연방주의로 나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해자가 군부였었어요. 군부가 상당히 많이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협상을 할 때마다 일부러 교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웅산 수치의 정치력이 나오는 게, 그런 문제가 군부가 여러 가지 방해를 놓게 되면 군부에게 개입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거나,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장단체들도 같이 교전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중재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얀마가 대부분 버마족 중심으로 이게 국가가 운영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방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주로 NLD 정부에서는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아웅산 수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당 중심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웅산 장군의 동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교량을 새롭게 세우면 자기 주민들이 원하는 다리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혀 수렴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아웅산 다리, 아웅산 교 이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이 소수민족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 자체는 이제 그 공존과 자치를 통한 이제 자율적 그러니까 이상은 상당히 좋았으나 그 실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정교함이 부족한 면들도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웬웨이 씨께 좀 이제 본론에 맞춰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얀마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한국에 대해 뭐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지만 연대를 요청하기도 하고,
한국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미지가 꽤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벌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식적인 표현도 그 발표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미얀마에서도 한국어를 잘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다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리님 그다음에는 시민단체에서의 움직임 그러면 한국에서의 뭐 요즘에는 보면은 뭐 행진곡이라든가도 네.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부 차원에서 시민 차원에서 그다음에는 또 다른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시간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접속해서 한국 정부 포함해서 한국 시민들의 이 응원대 지지와 응원을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 대사님이 이제 주 또 미얀마 한국 대사관 대사셨으니까요. 예. 그게 뭐 국가 외교 또 공공 외교 민간 외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좀 괜찮았다고 이제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미얀마하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하여튼 닮은 꼴이 많은 저는 닮은 꼴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예.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해요. 버마족은.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다 좋았죠. 예.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사실 뭐 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제 군수물자 정도에 대한 이제 제재 조치는 했잖아요. 뭐 실효성 좀 있으리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취한 건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세 가지 뭐 요소가 있던데 이제 군수물자 수출 금지, 네. 그다음에 국방 치안 협력 또 앞으로 이제 제한, 그다음에 개발 협력 문제도 재검토, 개발 협력 지원, 재검토 이제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최루탄 수출도 금지했던가 막 그랬던. 최루탄 수출은 뭐 예. 꽤 전부터 안 네, 했어요. 네, 사실 그 이제 그 약간 문제 있는 나라들한테는 예. 우리가 이제 안 하고 이제 국제사회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군수물자도 사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19년 이후에는 수출한 게 없고 그리고 네. 그 전에도 별로 저쪽 군부하고 있어서 우리가 크게 군수물자 많이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건 좀 적을 것 같고요. 뭐 국방 치안 협력은 또 뭐 또 안 하면 그것도 크게 강하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 그 개발 협력 쪽이 중단이 되면 저거는 이제 조금 양국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정의 다리라고 거의 1억 불 이상 돈을 넣어서 큰 아주 상징적인 큰 다리를 짓고 있는데 예. 그런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양국 관계에서 이게 약간의 좀 이렇게 타격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를테면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취하는 게 당연히 인권과 민주를 위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이제 교민들이라든가 진출한 기업들이라든가 또 이후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좀 고민해야 될 텐데 그렇죠. 현재 이제 어떤 게 뭐 남방 정책도 신남방 정책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을 원론적으로 세우면서 현실적으로 또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뭐 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주의 선도국이고 예.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민주주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또 미얀마 시민들하고 우리 연대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정도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란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고려도 또 같이 좀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가 본 데는 이제 외교부 성명이 2번 나왔고 국회 결의도 채택됐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제재까지 예.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은 제재 조치까지 들어갔으니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이제 소진한 셈이죠. 근데 이 경우를 우리가 홍콩 사태 때 2019년 때 홍콩도 지금도 이번에 이제 또 홍콩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계속 중국이 홍콩을 이제 중국화 시키고 있는데 근데 홍콩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 표명을 거의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약간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런 걸 가질 때 만약 시민이 이제 승리하면 좋은데 군부가 이게 진압을 해버리면 군부 정부하고는 어떤 양국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될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또 시민 연대들은 뭐 포스코 앞에 가서 막 대보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 포스코나 그 가스전 이런 것도 큰 게 있거든요. 그 운영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중단하는 게 누구 좋은 일이 될지는 이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가스전 같은 거는 중국한테 80% 가요. 만약 우리가 그 손 떼고 나오면 중국이 그냥 중국 기술자 보내가지고 다 운영할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성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사이에서 조금 균형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네.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도 좀 네. 주시면 좋고 동시에 또 이제 그 어쨌든 학계 관점에서 보면 또 학계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자유로운 면들이 좀 있긴 있으니까요. 같이 말씀 주시죠. 예, 그 먼저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대사님은 이제 정부 입장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시민사회의 입장이 또 있을 것이고 이 두 개가 양립하지만 또 서로 화해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포스코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포스코를 편들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미얀마의 지금 시골 마을에서 이 돈을 좀 어느 정도 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붕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전체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고치는데 그 함석판을 사서 그걸 이제 얹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미얀마에 가면 중국제도 있고 인도산도 있는데 이게 그 내구성이 안 좋아서 우리 포스코에서 만든 거를 선호를 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내구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세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기철에 그 시골 마을에 가면 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이제 빗소리가 탁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소리 들으면서 이 마을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포스코한테 니네가 군부기업과 합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합을 철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저희들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산과 인도산을 사고 싶어하는 미얀마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스코가 들어가서 함석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공급 체계가 완전히 마련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처음에 이제 합작을 하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학계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월 15일부로 해서 동남아 지역 연구자들 153명이 전체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요구를 한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구금자 아웅산 수지를 포함해서 구금자와 그다음에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것 그리고 국가폭력을 즉각 멈추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신남방 정책인데 이게 그 신남방 정책이 사람 평화 그 프로스페리티에서 공동번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 중심의 외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남방 정책을 저희 동남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피플과 피스는 실종이 됐다. 프로스페리티만 자꾸 강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치 중심의 외교, 그러니까 인간과 평화라는 그 가치 중심의 외교를 미얀마의 사례에 제대로 적용을 해달라라는 그런 저희 그 학자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조치.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거의 수사로 넘쳐나잖아요. 그냥 성명서, 규탄서 이런 것만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좀 현실적인 방안을 내어달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해달라. 뭐 그러한 것들인데 이 한글로는 이제 한 장짜리 문서가 되는데 영어 버전도 있고요. 미얀마 버전도 따로 또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사님 보시기엔 이제 뭐 한국 정부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까 이제 거의 다 쓴 상태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지금 학계나 뭐 어쨌든 시민단체가 이런 식의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분이나 정당성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를 토대로 또 정부가 다른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있으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2+2를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정상회담 때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미얀마 문제 사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신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2+2에도 아마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올 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하여튼 그런 이제 서방 세계 위주로 UN, 그다음에 미국, 영국, EU 이런 데서 필요하면 일본도 그런 나라들이 하여튼 중재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압력을 이렇게 넣도록 하고 한국은 그에 대해서 100% 지지하고 이제 그런 걸 협의해서 그런 나라들이 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뒤에서 좀 더 이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더 하고요. 그러면 웬노에 씨께 다시 좀 질문을 드릴게.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되게 고립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과거에 비해서 보면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지만
뭐 어쨌든 언론 탄압 투기 이제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서로 연대하거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지해 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미얀마 현지에 계신 분들이. 네네네. 그 현지에 있는 우리 미얀마 시민들은 지금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뭐 통이었어요. 인터넷이 예. 거의 다 안 됐었거든요. 그런 데에는 예를 들자면은 태국의 집이죠. 태국 집은 대신 써가지고 어떻게든 아무래도 지금 시민군들이 함께 다 저항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Z세대라고 95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젊은 층들이 지금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의 행진들보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터넷 차단이라든가 뭐 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걸로 벗어나 가지고 이걸로 좀 해결하고 지금 뭐 주변에 있는 국가의 유심칩을 사용해서 지금 어떻게든 연대를 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SNS로 함께 공유해야지만 이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사실 자주 끊기는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또 말씀 중에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95년 예. 이후 세대가 네,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BBC에서 나온 오늘인가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제 88세대, 그러니까 88년 세대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미얀마 민주화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세대다. 네. 근데 그 세대가 많이 늙어서 네. 예, 네. 그 옛날만큼 그렇게 시위를 막 참가는 하지만 네, 네. 되게 좀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세대 간의 뭐랄까 이렇게 교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물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우리 알파벳로 하면은 S, Y, Z, 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Z세대는 요즘에는 홍콩 사례를 가지고 아주 큰 힘이 되고 네네. 지금 시위대에서도 아마 80% 이상이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 가지고. 예.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 아까 170명 정도를 소출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젊은이들이 10대, 2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만큼의 지금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라는 걸로 증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Z세대 다음에는 저는 Y세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S라는 게 약간 늙었지만은 예. 그래도 88대라든가 이 007년 샤플린 혁명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앞에 Z세대하고 Y세대를 뒤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88대라든가 그때 군부가 했던 그런 범행들은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분노로 다시 대응을 했다면은 그때 사례들은 아까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험을 들음으로써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S, Y, Z라고 하는 이 세 세대에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연대를 하고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장 교수님. 네, 제가 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약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게 이제 88세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로 따지면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 예. 20대 친구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그 88세대가 뭐 지금 사회자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88세대는 88년과 90년 두 번, 그러니까 88년 민주화운동 실패, 90년 총선 이후에 그 사회 진압 이걸로 인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로 왔던 분들도 있고 망명이나 흩어진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미얀마가 2011년에 그랜드 패티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돌아와라 얼마든지 돌아와서 국가 발전에 같이 이바지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망명한 그 현지의 일원으로 그냥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그러니까 뭐 그 미얀마 언론이나 아니면 BBC 미얀마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을 실패를 해서 해외에 나가서 민주화운동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 그대로 생업에 어느 정도 그냥 정착을 하면서
자기 고국의 일을 많이 까먹기 시작하게 예. 된 거였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공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주세요. 저도 이게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예. 이게 MZ 세대라는 이제 세대들이 시를 이게 이제 선도하고 있고 굉장히 하여튼 영웅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용감하게 지금 공부에 정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걱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88 세대들은 그 쓰라린 패배를 그때 네. 이렇게 맛보았고 그리고 그때 4,000명이라는 뭐 공식적으로 3,000명 뭐 4,0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군부가 얼마나 잔혹한지 냉혈동물인지 알고 조금 조심하는데 젊은 세대는 그에 대해 아무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 군부에 대해서 용감하게 저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데 그게 조금 하여튼 저는 이제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이게 피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특히 MZ 세대들은 자꾸 국제 연대와 유엔군 개입을 이제 요구하고 하는데 참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 현실을 아직까지 잘 인식하지 못한 그게 정말 젊은 사람다운 생각인데 뭐 유엔군이나 국제사회가 군대를 보내서 지금 그걸 개입하거나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인식 없이 저렇게 이제 용감하게 일어서는 거는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이 또 지켜보신 입장에서. 그럼 이제 그 미얀마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이게 아까 제가 BBC 보도를 얘기한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이제 내재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장기적인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든 간에 이제 군부가 그래도 통치력은 있지라든가 뭐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군부가 나름대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또 한 역할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식의 뭐 민족주의가 이제 뭐 만들어진다거나 이러면 또 달라지는 문제라. 그런데 이제 그 세대를 어쨌든 거듭해 가면서 미얀마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 그래서 시민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아까 저희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를 저는 좀 약간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좀 세대 간의 그런 교감이라든가 연대는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10대들은 지금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뭐 관주 사태나 또 한국에서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얀마는 부교 나라는 여기 종교 불안은 아주 강해요. 네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까 88대 세대에는 물론 많이 만명 같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야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면은 총은 아무래도 함부로는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함께 해준다면은 좀 이번에 좀 우리 사망자들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아쉬운 점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에서 앞장서서 해주는 그런 어른들의 역할이 좀 많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조금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맨몸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좀 힘이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 종교 지도자라든가 또 어른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맨몸으로 싸우는 그런 막막함 다시 한번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연대 의지를 표현해 주셨는데 K811-27481님이 미얀마 전문의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코로나 극복님은 세계 평화 하면서도 정작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비정한 국제사회 참 씁쓸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주셨네요. 서주현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그냥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죽어간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발언할 시간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외노이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의 지금도 하고 있는 활동과 함께 어떤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호소의 목소리 뭐 아마 담아주면 될 것 같고 다른 두 분 선생님들도 전문적인 조언 한 1분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웬 의원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는 2월 1일 날 쿠데타 이후 바로 3일 날부터 저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제한미얀마 청년연대라고 예. 임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들과의 함께 연대를 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소통의 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저는 전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를 함께 해주셔서 뭐 무엇보다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지금 1위로 지금 함께 지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미얀마 사람들이 되게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이 우리 미얀마 사람들한테 아주 잔혹하게 또는 행하고 있는 그런 마인들은 감시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와주는 거는 다른 도와주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한국 분들을 포함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그 군부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라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새 손가락을 두고 맨몸으로 싸우고 있다고 저는 네. 매번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제가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의 이렇게 반인류적인 그런 폭력은 세계인을 다 함께해서 한국 분들의 그런 감시를 해주셨으며 또는 예. 비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이게 군부 쿠데타가 종식할 때까지 함께 연대로 해주시면은 미얀마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관심이 아닌 긴 그런 긴 시각의 관심을 부탁해 주셨네요. 자, 이백순 대사님. 예, 저는 뭐 하여튼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하면 사실 그 88년도에도 거의 한 달 반 만에 사태가 완전히 진압이 됐어요. 지금은 네. 조금 그보다 시간을 더 끌고 있는데 그래도 군부는 더 이상 시간을 안 끌려고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부가 이제 강경 진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그래서 계엄령을 확대하고 이제 시내에 자꾸 군병력을 지금 많이 더 투입한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3월 27일이 보니까 그 미얀마 이제 국군의 날이더라고요. 그 전에 사태를 정리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하여튼 그 유혈 사태를 피하고 무슨 타협책이 발견됐으면 찾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는 미얀마에 있는 하여튼 우리 참 아까운 나라고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닮은 꼴의 나라인데 미얀마가 더 이상 역사의 그 나라로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음에 저는 거기 우리 동포들 예. 4,000명 되는 동포들과 우리 봉제 공장도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여튼 동포 교민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계시기를 정말 좀 바랍니다. 네, 장준영 네. 교수님. 원래 미얀마는 4월이 새고 물축제도 하고 거의 축제의 그 모든 국민이 즐기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불행히도 올해 그 새해는 상당히 불행한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시위가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국군의 날도 있고 그래서 군부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진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월이 되면 상당히 더워요.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가 되니까 시위대나 군부나 진압대나 뭐 서로 지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사회를 보게 되면 진압대를 응원하는 국가나 세력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시위대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 나오는 결론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위대가 지치지 않게끔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럼 독려를 해야 된다. 어떻게 미얀마 사람들도 SNS를 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영역 내에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힘을 정신적으로 힘을 주자. 뭐 그러한 정도
뭐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주제로 논의해 봤는데요. 미얀마 유학생이신 웬웨이 씨, 그리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 이백순 전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대사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십니까? 1980년 5월에 대한민국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린 이후로 7년을 더 피 흘리고 나서야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죠. 2021년 3월에 미얀마에게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국제적 민주주의 연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모두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시민논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싸워요.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하루에도 한 10번, 12번 그만두고 싶죠. 진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 박명수예요. 저 진짜 웃긴 거 아시죠? 빅재미, 큰재미, 잔재미, 인스턴트 재미 모두 보장합니다. 힘든 거, 외로운 거, 속상한 거 다 잊으세요. 눈을 뜨고 나면은 갈 곳이 없어요. 나이 들면은 말 걸어주는 사람이 고맙죠. 네. 아유,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든 다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하면 알리입니다. 불러드릴게요.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며. 언제나 KBS